관광 포스터, 관광, 한국 관광. 70년대까지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있었어요. 예,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야간에 통행증을 받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 하나가, 기생들, 예, 음, 매춘부들, 예, 그게, 국가가 관리를 해가지고, 기생관광이 약간 한국의 대표 외화벌이 산업 중에 하나였나 봅니다, 그때. 음, 그래서 이때 당시에 70년대 굉장히 많은 한국 관광 포스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그 젊은 여성이 앉아서 가야금을 듣고 있는 모습, 이렇게 장구 춤추고 있고 이때 당시에 한국 관광 포스터라는 게 뭐랄까요, 포스터가 별로 아닙니다. 많이 만들어졌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을 소개하는 관광 포스터에 보면 주로 여성들이 약한 여성들 하얀 소복을 입거나 비단 옷을 입고 장구춤 치고 가야금 뜯고 있고 약간 뭐라 그럽니까 이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양 여성의 나약한 모습 이런 게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예. 그리고 이 시대 이거 혹시 기억하신다 그러셨죠? 이게 딱 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어, 부채 춤추고 가야금 뜯고 기생들이 주로 나오고요. 기생들이 주로 나오고 민속적인 건데 이분이 대표적인 일을 작업하셨네요. 농악 때 아니면 태권도 약간 쭉 일제시대 이후로 전통이 단절돼 있다가 70년대 들어서 한국의 전통을 되찾자 약간 한국적 디자인 그런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건축 쪽에서는 건물을 지으면서 지붕에다가 기와 지붕 올리고 절에 있는 난간을 갖다 붙이고 그런 작업을 했다면 그래픽 쪽에서는 약간 관광 포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게 말하기가 그런데 서양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동양의 모습, 오리엔탈리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재현됩니다. 해서 주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머리 올린 기생들 아니면 하회탈 이때 당시에 발굴됐던 게 또 정권에서 강조했던 박정희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아니면 통일신라시대 금관 삼국시대 통일신라 금관 그거 같은 거 경주고도 아니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동상 만들기 할 때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주로 동상 만들기 하면서 나왔던 인물들 해가지고 이 시대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한국의 전통이 새로 한번 줄을 쫙 세워집니다. 역사가 있는 그대로 발굴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게 역사가 재편집되고 역사 중에서 보여질 것들이 걸러져 나오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때 당시에 제가 담배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화랑 가장 대표적인 70년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시기가 통일신라 시대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화랑이 강조됐고요. 화랑이라는 애들이 보면 약간 게이 집단 같은 여자를 멀리하고 남자애들인데 어리고 예쁜 남자들이 모여서 무예를 숭상하고 뭐라 그럴까요? 약간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통일신라를 이루는 초석이 된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국가를 통일하는데 목숨을 건다.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화랑이라는 애들이 실제 하지 않는 역사 속에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가상의 집단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의 역사적인 전통 그런 걸로 그려졌던 것 같고요. 이순신 장군도 박 대통령이 제일 존경해서 이 시대에는 거북선이나 이순신 장군이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이순신 장군이 늘 강조하셨던 게 멸사공공 예, 자기를 죽여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운 그런 인물이 국가가 바랬던 인재상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화랑과 저기 이순신 장군 관련된 유적지들은 다 복원되고 경주랑 뭐 저기 아산 충렬사 같은 곳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선전되기도 하고 그 외에는 여기 나 하나하나 보면 파고다는 3.1 운동을 했던 데인데 3.1 운동했던 데고 백조는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모르겠고 아리랑은 이 시대에 항상 유행하던 것들입니다. 이게 뭐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랑이 왜 70년대 그렇게 크게 퍼져나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랑 노래 가사도 보면 되게 한이서련 슬픈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해석을 그냥 막 한해 쌓여가지고 어디 뭐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노래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는 그냥 슬픈 노래를 해석했던 것 같고 이 백자 이제 백자가 고려 청자가 나왔다가 조선시대에 넘어가면서 백자가 등장을 합니다. 백자가 참 유교적인 전통에 맞습니다. 고려 청자는 너무 화려한데 조선시대 아 얘기가 샜구나. 얘기가 샜습니다. 어쨌든 얘기하던 김에 마저 할게요. 저기 그 화려한 저기 고려 청자는 이게 유교 선비들이 쓰기에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 사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좀 허례허식 같고 그래가지고 고려 청자는 사라지고 담백하고 깨끗한 백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얀 백자 장식이 없으니까 뭔가 소박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소박한 작인지 어떤지는 어쨌든 이 담배 껍데기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이 대개가 보면 정권에서 강조하던 내용이랑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백자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조선시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시대는 그, 이게 구습, 악습, 패패와 조잡의 역사,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조선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하고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대에는 조선시대보다 삼국시대가 제일 역사적으로 위대한 시대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 그 세종대왕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순신 장군이 제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역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이렇게 편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한국의, 저기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 약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은 70년대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복원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왜곡됩니다. 왜곡됐다 그러면 제가 욕을 먹는데, 이제 이 시대에 선별적으로 골라진 유적지들, 경주가 먼저 시작된 이유는 경주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의 수도였고, 그리고 또 하필 대구 옆에 있어서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경주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준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군인들이 워낙 성질이 급하니까 저거 해 그러면 그 다음 달 보고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 전통 관련된 분들 와가지고 고정할 시간도 없이 그냥 시멘트 발라서 막 빨리 복원해 버리는 겁니다. 경북궁 공사가 어디 갔지? 예. 경북궁도 저기 대나무랜다. 소나무를 구해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저기 그 공포 구조 같은 것들을 시멘트로 발라서 만들어버리고 그냥 다 시멘트 발라서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걸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저게 실제로 불국사가 저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예, 이건 그 엄밀히 말하면 70년대 새로 만들어진 문화유적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것에 덧대서 70년대 스타일로 만들어진 유적지다. 원래 저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70년대에는 또 많은 새로운 유적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대통령이 워낙 이제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니까 여기저기 사당을 세우고, 이 사당이라는 게 또, 아니, 예,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으면서 기와지붕 올리고 하얀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저기 그 계란색을 칠했다. 예. 이게 거의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문화유적지들의 이미지에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모습들인데, 원래 전통이라기보다는 70년대에 정권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문화,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기와지붕 뒤집어 쓰고, 여기
그 그리스 신전에 나올 것 같은 컬럼들이 세워지는데 만들어진 거 보면 또 하나같이 그리스가 아니라 저 경희궁 그 정자 그 물에 떠 있는 정자 경희궁이 아니라 경해루 예 경복궁 안에 있는 경해루 거기에 그 기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건축가들이 좋아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지으라고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정부에서 이렇게 시킬 수 있었던 건 아마 그분들이 옛날에 만주에서 공부하고 배울 때 그 만주를 세워 나가는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0년대는 대충 이렇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안 쓰고 있고 민속관 예 박물관은 다 옮겨 가버렸고요. 민속관으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김종업 씨가 지은 건데 이건 굉장히 전통을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거고 프랑스에서 이것 때문에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전통을 김종업 선생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교수하면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산업시찰 전시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도망을 가가지고 르꼬르비지에 사무실에 가서 4년 동안 문화생으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작업들을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좀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뭐 하라고 하니까 전통을 있는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동십자각이라는 모양을 약간 추상화시켜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집무실을 지었는데 이 건물 하나랑 또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자웅 남자랑 여자랑 두 개 쌍을 지어서 만들었는데 이걸로 프랑스에서 훈장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권의 눈밖에 나가지고 쫓겨나죠. 우리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미국에서 떠돌다가 하버드 대학 교수하다가 로드 아일랜드 교수였나? 그거 하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김중업 작품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김중업이랑 같이 쌍벽을 이뤘던 김수건이라는 분은 아시죠, 당연히. 네, 들어봤습니다. 김수건은 굉장히 정권의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유학하고 사모님이 일본인이고 동경대 출신이고 처음에 오자마자 막 그 외생 논란이 일어나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바짝 숙여가지고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어줍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하면 저렇게 하고 입맛에 맞춰서 막 지어주고 그 공인지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주요 건축물들을 대부분 그분이 다 가져가서 짓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실 주경기장이 김수건 작품입니다. 넘어갈게요. 이 김수건 초기에 일본 외색 논란이 났던 그 건물이고 막 신문에서 계속 때립니다.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김중업이랑 또 한바탕 한 것도 있고요.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건 얘기하죠. 이게 박정희 시대 박 대통령이 빌라서 뭐 이런 걸 요구했던 게 아니라 대체로 독재자들은 자기 시대가 좀 역사상 가장 위대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히틀러도 그렇고 히틀러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고대 로마 시대의 위용을 되살린다 그러면서 고대 로마 시대 양식을 따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을 되게 많이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 나치 당의 위협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통해서 건물이라는 게 선전 효과가 좋으니까 하고 이탈리아 무솔리니도 과거에 옛날 고전 시대 옛날 걸 끄집어 와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많이 짓는데 이게 밀라노 가보시면 밀라노 역사가 저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옛날에 고전 시대 건물을 르네상스 시대나 있을 법한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새로 짓는데 무지무지하게 크게 짓습니다. 크게 짓고 막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크게 지어가지고 굉장히 웅장하고 위대해 보인다고도 위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들어가면 사람이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예, 그런 식의 건물을 지어서 선전을 했던 것 같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얘네들 파시즘 시대 후기에 가면 전쟁 준비할 때 군부가 완전히 정권을 잡으면서 신고전주의 건축만 국가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역사에도 없는 뜬금없는 신고전주의 건축을 막 여기저기다가 지어버렸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70년대 그런 게 좀 비슷하게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요런 거죠. 뭐 이렇게 지으면서 뭔가 국가의 위협을 과시할 수 있는 전통적인 걸 끌어와 가지고 크고 웅장하게 시멘트로 막 지어버리는 게 이런 게 70년대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80년대로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었구나. 80년대. 예. 저희, 박정희 대통령이 60년에 취임해서 79년에 돌아가신 거죠. 61년에 취임해서 79년에 돌아가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19년 동안 집권을 하셨고, 저기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예, 혼자서 계속 대통령을 4선인가요? 그래, 4번 하신 건가,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기, 이름을 까먹었네. 최규환가, 이규환가, 누구죠? 최, 저기 총으로 쏴 죽인 그분, 김재규. 예. 김재규한테 총을 맞고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전두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취임을 해버리는데, 그러자마자 또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반미주의자 대통령 레이건이 와가지고 떡하니 사진을 찍어주면서 인정을 해버립니다. 쿠데타를 인정 안 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인정을 해서 이제 또 선거가 아닌 쿠데타로 집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독재는 이어지고, 이제 초기에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이제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집권 초기라서 전두환 장군이 약간 과도하게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탄압을 해버립니다. 이게 광주 항쟁이고, 예,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5.18 광주. 제가 이거 광주 쪽에 가서 이렇게 말을 잘못했다가, 저는 토종 부산 사람이라서 어릴 때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텔레비에서 이런 것도 봤고 머릿속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나쁘게 이제 잘못된 형태로 남아 있어가지고 한번 광주 쪽에 출장 갔다가 이렇게 폭도 이런 말 한번 잘못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릴 때 텔레비 보면서 자란 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80년대 들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간신히 독재에서 벗어난 줄 알았더니 다시 독재가 시작되고, 그리고 미국이 또 독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80년대 초반에 80년이구나.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말 했답니다. 한국 국민성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며 한국민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6.25 이후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혈맹이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동맹이라고 믿고 있다가 그냥 철저하게 믿고 있다가 배신당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서 미 문화원 불 지르고 이제 반미 운동이 이때부터 쭉 확산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대충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에서 이한열, 예, 이한열 열사네요, 지금. 그리고 땅굴 사건이 일어나고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예, 여기부터 재밌습니다. 80년대 이제 한국이 처음으로 이제 대중문화? 이 부분이 어디 갔지? 잠깐만. 대중문화. 여기 있구나. 뒤에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 때 있던 야간 통행 금지를 풀어줍니다. 전두환 장군이 처음에 와가지고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유화책을 쓰는데 그 유화책이라는 게 이제 당근과 채찍 쪽에 당근이죠. 당근을 많이 주는데 야간 통행 금지를 풀어주고 칼라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칼라 텔레비를 이미 70년대 중반에 국내에서 개발해주고 있었는데,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국내에서 개발해두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칼라 텔레비를 방송을 시작을 안 합니다. 이유가
그 빈부 격차를 느끼게 한다. 부자들은 칼라 텔레비전 보고 가난한 사람은 흑백 보고 뭐 그런 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다고 해서 칼라 방송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칼라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프로야구, 프로스포츠를 대대적으로 개막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게 대중문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대중문화를 열어 나갑니다. 정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권에 의해서 대중문화를 대중문화가 번창을 하는데, 보시면 그 내용들이라는 게 대충 이런 겁니다. 이렇게 스포츠, 이걸 3S 정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포츠, 운동, 전 국민이 온통 야구, 씨름, 이때 씨름이 되게 유행이었던 걸 알고 있고, 이만기 있을 때요. 씨름, 이런 거에 전부 텔레비 보면서 씨름, 응원하고, 주말에 야구장 가고, 그리고 심야 통행금지 풀어가지고 밤늦게 술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 풍기물란으로 단속이 되던 그 야한 영화들 80년대 대대적으로 풀어가지고 80년대 영화들 보면 대개가 다 음란물입니다. 이렇게. 예, 성인 영화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중문화는 3S 정책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가 80년대의 문화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야구단을 창단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 많았던 재벌들한테 니네 야구팀 하나 만들어 해가지고 강제 할당해서 각 지역별로 야구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말에 영화 보고 밤에 술 먹고 뭐 이렇게 극장 가고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정치에 돌리지 마라. 약간 그런 뉘앙스의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가 이때입니다.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말부터 사실 준비되어 오긴 했지만, 그리고 김수건한테 시켜서 잠실 경기장을 70년대 말부터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체력은 국력? 이때 슬로건이 그랬던 것 같은데, 70년대 말에요. 이미 체력은 국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이렇게 따옵니다. 나고야랑 붙어있던 거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뺏어와가지고 이제 80년대는 온통이 올림픽 준비로 이렇게 덜떠 있는 시기입니다. 한국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제 확 다 바뀌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여론 전환을 위해서 이게 지금 여의도 광장입니다. 가시면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도 모여서 데모를 하니까 여기 광장 가운데를 다 이렇게 파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넓은 광장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서울역 광장으로 몰려가니까 지금 서울역 가시면 앞에 또 광장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광장 거기를 다 잘게 쪼개가지고 택시 차선, 버스 차선 이렇게 무슨 차선 해가지고 세로로 길게 쭉쭉 찢어봤습니다. 이렇게 독재자들은 광장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넓은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공간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건 80년대 없어졌나? 그랬던 것 같고, 서울역 광장은 이명박 대통령 때 없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맞죠? 그때 없애버리고, 거기 앞에다가, 광화문 앞에 있는 넓은 데는 또 반으로 잘라가지고, 거기에 이순신 장군 뒤에 세종대왕 동상 놓고, 무슨 공원처럼 만들었다가 잔디를 심었다가 별하별 이상한 짓을 거기서 막 합니다. 사람들 모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데모할 때 보면 갈 데가 없으니까 청계천 근처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갔네. 이제, 국민들 여론 호도용,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국풍 80일인데, 이게 3일 밤낮으로 여의도 광장에다가 대학생들을 불러내서 술 먹고 춤추고 놀게 하는 그런 잔치 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태평성대가 열렸다. 그런 걸 알리기 위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정권에 되게 이미
그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진해서 참석할 리는 없고, 이때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풍물놀이 하는 대학생들이 뭐, 군인들한테 이렇게 옷 입혀가지고 내보냈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송사가 계속 여기 막 80년대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막 그 정수라 노래처럼 대한민국 뭐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라고 계속 선전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텔레비를 틀면 항상 떠들고 놀고 있는 모습만 나오고 예, 그리고 학생들은 이렇게 반미운동하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전혀 텔레비전에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네요. 서울에서 지금 광주에서는 이루고 있고 서울에서는 지금 저기 그 경복궁에서 경회로 앞에서 이렇게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80년대는 계속 축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빚내서 잔치하는 시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무대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인왕제색도 뭐 인왕산 같습니다. 인왕산 같고 이거는 뭐 다보탑인지 무슨 탑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보면 또 그 한국의 미를 알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굉장히 동양적인 이미지를 쭉 깔아놓고 앞에는 서양의 미인들이 쭉 줄 서 있고 사람들은 텔레비전으로 통해서 저 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냥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 이게 참 제가 오리엔탈리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한테 어필할 만한 동양의 모습들 이런 걸 계속 한국 한국 근대기에는 계속 그걸 고민합니다. 뭔가 서양 사람한테 뭘 보여주기는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주지 늘 그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들 이렇게 제가 50년대도 그거 보여드렸고 일제시대 때도 그거 있었고 계속 뭔가 관광 상품 혹은 서양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한국적 디자인, 한국적 건축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한다는 게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만 계속 의식하면서 뭔가 끊임없이 전통을 발굴해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권이 만들어내든지요, 전통을. 아까 이거 안 보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거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많이 갔구나. 그 오윤이라는 사람 작품입니다. 오윤이라는 사람 작품이고 이분은 주로 판화를 했습니다. 이게 미술이라는 게 대개가 엘리트들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미술이 되게 아트죠. 사실은 아트 화랑에서 도도한 척 하면서 막 멋지게 차려입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그림을 보면서 막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는 어려운 얘기를 하거나 뭐 예, 엄청난 값에 팔려 나가는 그들만의 상류층 특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 같은 겁니다. 미술은 그 사람들만의 문화고 그리고 한국의 미술은 쭉 그래 왔습니다. 6, 70년대에 저기 작가들이 상 받으려고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상 받아야지 되게 훌륭한 작가가 되고 훌륭한 대통령상 받고 특선해야지 대학 교수가 됩니다. 주로 대학 교수가 되면 또 그림값이 오르고 그림값이 오르면 그림도 어렵게 팔아가지고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전혀 일반인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냥 사회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추상미술만 그립니다. 70년대까지. 추상미술이라는 게 지난번에 얼핏 보여드렸는데 그 어떤 거냐면 70년대 그냥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금 보이시죠? 한국 근대회화에서는 아주 뜬금없는 이런 추상미술들이 막 등장합니다. 주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요런 느낌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제가 서양 미술 쪽 얘기할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되게 어려운 미술이거든요. 이거 장식과 저기 뭐 역사적인 상징이 막 버무려져 있던 고전주의를 벗어나면서 인상파가 되고 인상파에서 색깔 형상도 벗어 던지면서 피카소 같이 그림을 막 깨부수면서 추상 미술이 등장하고 추상 미술도 거부하면서 아주 평면적인 거, 극단적인 아방가르드 미술이 등장한 게 이런 미술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술의 발전 과정을 싹 다 생략하고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죠. 거친 적이 없는데 6, 70년대에 뜬금없는 이런 추상 미술이 등장합니다. 아주 고도화된 미국의 잭슨 폴록 같은 아니면 러시아 아방가르드 같은 그런 아주 미술이 발전해서 끝까지 간 형태의 저런 극단적인 추상 미술이 한국 내에서는 계속 대장을 합니다. 이게 너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걸 미술이냐? 이거 일반인들은 이해도 못하고 이건 뭐라 그럽니까? 상 받는 미술입니다. 상 받는 미술. 이런 미술들이 왜 한국에서 유행을 하냐면 딱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진짜 이해 안 되죠. 근데 이런 미술들이 상 받는 게 저기 추상 미술이라는 게 개혁적인 거, 아방가르드, 개혁, 혁신 이런 키워드로 대변되고 박 대통령 시절에 이런 것들이 정권의 취향이랑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 군사 정권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는 게 서양의 추상 미술과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당시에 그 반공을 강조할 때 미국에서는 그 사실주의, 러시아식 사실주의는 공산당 미술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잭슨 폴록 같은 추상 미술만 자유주의의 대표 양식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인간의 의지로 끝간데 없이 자유롭게 막 풀어놓은 게 추상 미술이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대표 양식이 추상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추상 미술들이 한두 점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개나 소나 다 이렇게 추상 미술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 미술이라는 게 또 나라에서 상 주기 좋은 게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그냥 고고하게 자기 내면 상태에서 정신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라서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아주 개인의 무관심, 개인의 극단적인 무관심을 표현한 그림이라 그럴까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굉장히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무아의 지경에 이르러서 덕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약간 장자식입니다. 이게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무아 지경에 이르는 약간 열반했던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정신 세계에서 그림을 그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권으로서는 좋은 겁니다. 추상 미술이면서도 정치에 관심 없고 개인의 내부 수양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작가들이 70년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은 일반인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집니다. 동떨어져서 그들만의 세계입니다. 저렇게 하면 상 받고 대학 교수 되고 그림을 막 몇억 원씩 비싸게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미술이라는 게 서양 미술은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국의 추상 미술은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제 80년대 민중운동 처음으로 독재를 끝나고 민중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중미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민중미술. 이건 뭐냐면 예술가들이 드디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미술가들도 동참해야 된다는 의식이 생겨난 최초의 흐름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미술의 최초의 자생적이고 독창적인 미술운동이 민중미술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아직까지 80년대에 일어났던 한국의 이런 양식들, 이런 장르의 미술은 그냥 한국말 그대로 민중미술입니다. 그냥 한국 MINJUNG 그렇게 써서 민중미술이라는 장르로 구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랬냐면 비싸게 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판화라는 형식, 이거 앤디 월 판화를 썼던 건 그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공장을 지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판화라는 형식이 값싸게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양식이라서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사람들을 약간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민중들이 힘을 내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뭔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 새벽을 알리는 모습들,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데모용 그림, 글개 그림, 데모할 때 뒤에다가 크게 그는 그 그림들 양식이 민중 미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군이나 왕이나 뭐 독재자, 대통령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 일반인들이고, 일반인들이 굉장히 신이 나 있습니다. 흥이 나 있고 춤추고 있고 장구 꽹가리 치면서. 선생님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네요. 드립니다. 그게 벽에다가 그려놓는 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천으로 사가지고 페인트로 막 밟고 올라서서 그림 그려야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들입니다. 지금. 이거 큰 그림들이에요? 예, 예. 그 기본이 예 요런 거요. 예. 보이시면. 오. 그래서 이게 미술관에 들어가긴 조금 쉽지 않죠, 저기. 그럼 지금 어디에 다 이런 걸 수장하고 있나요? 수장할 수 있는 건 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 쪽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예. 기록으로만 남아있나 보네요. 예. 이분들은 참,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멋지다. 예, 멋집니다, 진짜로 멋집니다.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그쵸? 어니스탄 아트는. 근데 이게 여기서 그 활동하셨던 분들, 그냥 권력에서 너무 멀어진 거죠. 이제, 저기, 뭐, 대학 교수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 국전에서 수상미술이나 그리면서, 그림 한 점에 막 몇 억씩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예,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막 민중운동 하면서 민중미술을 한다는 게, 그 대학에 돈 안 되는 그림들을, 벽화 그림을 크게 그리고, 경찰한테 쫓겨다니고, 예. 그거 언더그라운드 아트구나. 예. 그쵸?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사회를 반영한 그림, 미술. 처음 보는데요. 예, 현실을 비판한 그림. 이게 취지로만 보면 인상파 화가? 근데 인상파 화가가 사실 뭐 현실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 그냥 비꼬았다고 봐야 됩니까? 약간 그렇죠. 빈정빈정거리고. 그리고 주로 등장하는 게 창녀였지 않습니까? 창녀들이고, 뭐, 양반들의 모순을 비판한다? 그 정도 빈정거리는 수준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상을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지가 들어있는. 예. 그냥 진짜 아방가르드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커다란 멋지다. 벽면,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대개가 큰 천을 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그려놓는 글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주인공들은 항상 노동자들. 근데 약간 북한하고도 비슷한, 사회주의랑도 좀 비슷하죠. 사회주의가 항상 노동자가 주인공이 되고, 노동자들은 굉장히 강한 노동자입니다. 철의 노동자. 팔뚝이 그렇죠. 두껍고 힘센 그런 노동자들인데, 그게 조금 비슷한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예, 주로 이렇게. 멋지다. 오윤이라는 분이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판화라는 양식을 차용했고,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 주제는 항상 민중들이고,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현실을 개혁해 나가자. 이게 80년대 반짝 했는데 한 10년 정도? 예. 그러다가 또 조용히 사라집니다. 좀 아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로 포스터나 벽에다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뱅시를 먼저 했네. 그쵸? 한국이? 뱅시. 80년대 했는데요. 좀 멋지다. 예,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들도 있었겠지만, 이게 주로 민중미술 그러면 밖에 야외에 그는 글개 그림,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예. 벽화, 그리고 딱 요런 형식입니다. 큰 그림들, 아니면 이런 그림들요. 벽에다가 크게 그려놓는 이런 그림. 색깔도 엄청 멋지다. 원색적이면서. 뭐 주제들이 이게 광주 항쟁을 그린 그림이고, 이것도 멋있다. 수도권 예술.
이건 판화? 이거는 애칭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목판화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선생님, 프린트하고 애칭하고 어떻게 틀려요? 애칭은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그게 동판화인가요? 판화죠, 동판화. 이거는 무슨 판화예요, 그럼? 동판화는 굉장히 세밀한 명암까지 표현되는 거고,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목판화. 프린트죠, 프린트. 예, 그런 것 목판화. 같은데, 아, 되게 잘 멋지다.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다음 주에 여기 민중미술부터 다시 좀 시작해 네, 좋습니다. 아유, 멋지네요, 이거. 전 처음 봐요.